김여정 부부장이 어제 내놓은 담화를 보면은 예. 비핵화만 들고 나오지 않으면 미국하고 얼마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냐면은 미국이 평양 쪽에 터신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냈는데 회신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김여정이 담화가 그렇게 나온 거는 비핵화 들고 나오지 않으면 만날 용의가 있다. 미 국무부 아태 담당 부차관보도 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우리 대화할 용의가 있다. 예. 그러면 싱가포르 선언을 보면은 제1항이 북미 관계 정상화, 2항이 한반도 평화체제, 3항이 한반도 비핵화, 4항이 6.25 때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이거든요.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4항 갖고 그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다시 북한하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국무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얘기를 하면서 북미 관계 정상화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예.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시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올려 세워주시고 그러면서 미국이 조금 더 적극적 예. 역할을 할 수 있으면은 정상회담에 상당히 큰 성과가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 국정 중에서 과연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을 챙기는 일, 또 정당과의 관계, 국회와의 관계 이런 걸 맺는 일도 정부에서 참 중요하고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어쩌면 지금 국면에서는 외교가 참 중요하다. 우리가 며칠 전에 한미 관세 협상도 어렵사리 타결을 했습니다만 이제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고 하죠. 이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외교 안보적인 주제들이 또 다뤄지고 또 미흡한 관세에 관한 얘기도 어떻게 불거져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또 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함축적으로 얘기가 되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나라 외교 정책 전략에 관한 한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전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역임하셨던 연세대학교의 문정인 명예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희 3프로TV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저기 미국 대통령과 우리 그래서 지금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8월 25일로 예. 잡혀 있는 걸로 나왔네요. 네. 예. 통상 그 외교가에서 정상들이 만날 때는 아젠다 세팅을 다 하고 그 외에 아주 해프닝 같은 일은 없애는 게 관례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가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렇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외교 관례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외교 관례는요. 예. 실무 접촉을 통해서 예. 의제를 설정하고 그리고 뭐 최종 성명까지 전부 다 마련해 놓죠. 그래서 이제 정상들이 만났을 때는 상징적이고 예. 의존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한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밑에서 의제를 다 준비하더라도 예.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스타일이니까 일반적인 정상회담은 바텀업 방식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탑다운이군요.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 불허한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죠. 현장에서도 뭐 바뀔 가능성도 많이 있겠군요. 이번에 뭐 협상하는 거 보면 다 현장에서 마지막 그렇죠. 수치 결정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을 쑥 했으니까. 지우고 본인이 숫자를 써놓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는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두 정상 간에 논의될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걸 우선순위로 보시는지요? 뭐 우선 첫 번째는 통상 협상을 한 거하고 소위 투자 결정 합의를 한 거에 대해서 뭐 구체화하는 작업이 좀 있겠죠. 예. 우리가 뭐 다시 한번 해서 15%는 사실은 어제부로 이제 반려가 된 거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3,500불 투자 기금을 정말 제대로 마련할 것인가 예. 이거에서 물을 거고 우리 뭐 대통령께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 그렇게 하겠다 또 추가적으로 또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게 한 꼭지가 있을 거고요. 그거는 미국 정상과 한국 정상 양측이 다 관심 있는 부분일 거고. 예.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이제 미국 측에서 아마 들고 나올 거는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자는 거죠.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갖고 있는 소신이 있거든요. 예. 한국은 무임승차국이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안보 예. 우산을 제공해줬고 한국은 덕을 보고 돈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한국은 잘 살고 미국은 못 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제대로 방위비 분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 철수도 할 수 있다. 네. 이런 거 관련해서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고 예. 국방성의 주요 관심사는 결국에 이제 한국의 방어는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하고 예. 그다음에 주한미군은 오히려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활용해야 될 것 아니냐. 예. 그러면서 또 한국은 남은 여력을 갖고 미국이 대중국 견제하는 데 도움을 달라. 예. 라고 하는 이런 쟁점들이 있는데 이게 두 번째 쟁점이 되겠죠. 그건 아마 네. 미국에서 상당히 관심 있는 사안이 될 거고요. 예. 마지막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예. 체제 구축에 관해서 아마 한 말씀 하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특히 2018년, 19년 어떻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획을 그렇죠. 그어넣었단 예. 말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했고 하노이 정상회담을 했고 2019년 판문점에서 6월에서는 됐죠.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3차례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 구축, 한반도 핵 문제 해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달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세 가지가 중요한 의제가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상 그다음에 우리의 이제 미군을 비롯한 한미 간의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조율,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일기 때 진행이 됐던 남북의 평화 체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논의 구조, 요게 이제 양국 정상회담의 세 가지 주요 아젠다가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거예요.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전 세계가 이제 트럼프발 통상 조약, 그러니까 관세를 이제 정하는 일들을 쭉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협상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뭐 기본은 했다고 보는데요. 예. 왜냐하면 앞서 일본이 제일 먼저 했고요. 예. 그 다음에 EU가 했고, 그 다음 일본 EU에 비춰봤을 때 우리 15% 관세율에 3,500불 3,500억 불? 3,500억 불 투자 결정하는 것, 이 정도면은 제가 볼 예. 때는 뭐 그 기본 수준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주 불리한 뭐 통상 협상을 했다고 보지는 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런 기대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만 진짜 최애국 대우를 받는다든지 그럴 기대를 우리 국민들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게 뭔가 획정된 협상이 이제 뭔가 국회 비준을 받고 해가지고 FTA처럼 뭐 확실하게 정권에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이 트럼프 대통령 연간에도 하물며 예정되어 있는 양국의 정상회담 중에도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지금 여러 국가들과의 그 관세 협정을 보면 굉장히 가변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거져 나올 수 있는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뭐 가장 큰 거는 가령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관심 있는 건 15% 관세 내리는 것보다는 예. 한국이 약속대로 예. 소위 3,500불 투자를 갖고 와서 투자 기금을 만들어 주는가. 예. 그럼 거기에서 1,500억 불은 조선 부분에 들어가고 나머지 2,000억 불은 뭐 반도체 포함해서 다른 부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그다음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예. 한국이 와서 3,500불 현금 갖고 와서 투자 기금 만들고 그 투자 결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하고 한다. 거기서 생기는 이윤의 90%는 미국 국민들에게 가고 그 돈을 낸 한국은 10%만 가져간다라고 하는 요 구상인데 예. 그러나 우리 김용범 정책실장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국가가 3,500불을 갖다 줄 수가 있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서 미국 업체들이 투자 업체들을 만들면은 예. 그냥 투자 사업 프로젝트를 갖고 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있으면 그에 대해 투자 요청을 했을 때 한국의 수출입은행을 포함해서 산업은행 이런 데서 대출을 줄 수 있고 예. 또는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고 네. 이런 방식으로 3,500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굉장한 큰 차이죠. 근데 그거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예. 일본도 지금 한국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미국은 달리 생각하는 거죠. 예. 그 EU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죠. EU는 6천억 불을 투자하기로 사실 그런 했는데 재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제 EU 같은 경우는 EU는 국가 연합 아닙니까? 예. 그러면 EU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되면은 그걸 각국 회원국들에게 이제 설득을 해서 네. 그걸 염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게 어느 부지 하세월에 됐을런지도 모르고 예. 더 큰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거든요. 네. 한 며칠 전에 한 발언인데 그 6천억 불이라고 하는 게 EU가 미국에 주는 기프트,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악마는 구체성, 디테일이 있다라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이런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하지는 않겠지만 예. 하여간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다음에 또 있는 거는 이제 반도체하고 의학 부분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 아직은 모르니까요. 가령 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100% 100% 하겠다.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제 러튼이 그거에 이제 해명을 했죠. 그러나 이제 미국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거나 투자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소위 그 100%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국은 네. 지금 삼성반도체도 텍사스 테일러시티에서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인디애나에 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뭐 의약품 같은 것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요 가리가 갈수록 산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복마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이런 통상 이슈, 관세에 대한 이슈가 없을 때에 한국의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빈 방문을 하던가 외교적으로 방문할 때는 좀 훈훈하게, 그죠? 양국 간 정상이 상견례도 하고 뭐 좋은 덕담도 하고 그런 건데 지금은 왠지 그러한 기대를 하기에는 너무 오목한 양국 간의 현안이 경제 통상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더 걱정은 두 번째 아젠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 미군 철수 문제라던가 또 일기 때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방위비 분담 요구 뭐 이런 것들이 정상회담 전후로 불거져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어느 정도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얘기했던 거는 예. 한국이 안보 무임 승차국이다. 예. 그래서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예. 이제 한국이 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의 10억 불 정도 되는 그 방위비 분담을 예. 내고 있는데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그걸 100억 불로 올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9배 정도 더 예. 증액을 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받기가 상당히 어렵죠. 예. 왜냐하면 그 협상이 타결된 게 작년 10월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그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예. 그걸 그냥 뒤집을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근거하는 게 그 미국과 가진 주둔군 협정에 있는 특별 협정이라는 것이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방위부를 한국 정부가 부담을 해주는데 예. 그걸 위한 특별 협정이라는 SMA라고 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요. 그럼 SMA에 따르면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방위비 분담 내용이 첫째는 예.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종사자들에 대한 급료, 그다음 주한미군 시설과 기지와 관련해서 건설 비용, 그리고 주한미군과 관련된 병참 비용, 군수 지원 비용에 들어간 것들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그걸 100억 불로 증액을 시키면은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습에 들어가는 비용, 미국의 전략 무기 전진 배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 예. 그다음에 미군들이 6개월이나 10개월마다 이제 로테이션을 하는데 그 순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뭐 이런 거 다 넣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특별 협정 자체를 개정을 해야 돼요. 예. 그럼 우리 국회를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쉬운 게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얘기하겠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금액도 물론 받을 수 없지만은 그 절차적인 정당성도 절차적인 문제점이 많죠. 그리고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서 받아간 방위비 그 분담금 중에서 거의 9천억 불에서 1조 가까이 아직도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한 방위비 분담도 지금 완전히 소화를 써야 못하면서 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또 이제 소위 100억 불이라고 하는 걸 낸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두 번째 이제 방위비 증액 즉 국방비를 증액하라. 지금 EU에 얘기한 게 저 나토 회원국들에게 얘기한 게 예. 결국에 전체 GDP의 5%까지 국방비를 증액하라. 예. 그 나토 회원국들은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2035년까지 결국에 증액을 시키는데 거기서 보면은 3.5%는 실질적 증액을 하고 나머지 1.5%는 관련 부분에 대한 투자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합의를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청을 요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우리 보고도 이제 가령 미 국방성의 지금 정책 담당 차관으로 있는 엘드리지 콜비 같은 친구들은 한국도 5% 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거의 GDP의 2.3%를 내고 있거든요. 예. 미국 동맹 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제일 많이 내고 있어요. 예. 일본 지금 1% 내외고요. 나토 국가들 뭐 2% 이하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죠. 한국 정부에서 방위비를 제대로 안 되면은 주한미군을 감축 철수할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요게 걱정되는 부분인데 예. 그건 어떤 뭐 협상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 주한미국 감축과 철수라고 하는 게 한국 안보의 끝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얼마든지 협의해서 한국의 안보를 전 지켜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규모가 다른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규모와 비교해 보면 절대 그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미국이 한 뭐 128개국에 이제 예. 미군들을 파견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파견한 데가 일본이고요. 두 번째가 독일이고요. 예. 세 번째가 한국이죠. 예. 한국이 한 2만 6천 정도 있는 건데. 2만 6천 명. 예. 예. 그러면 2만 6천 명 있는데 지금 주한미군의 주력이라고 하는 게 육군에서는 2사단, 예. 그다음 공군에서는 7공군이거든요. 예. 그리고 해군과 해병대는 지금 존재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 이제 변화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상 그건 뭐 따져놓고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에게서 필요한 게 그러면 2사단과 7공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재미있는 칼럼을 썼어요. 예. 그 양상훈 주필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 주한미군은 이미 철수된 거랑 마찬가지다. 예. 왜냐하면 그 2사단의 소위 전력 지원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약화가 돼서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고 7공군도 F-16 중심으로 해서 낡은 전투기 중심으로 되어 있다. 지금 새로운 전투기 F-35, 35나 이런 그렇죠. 것들은 일본 쪽에 배치가 돼 있고 네. 지금 한국이 아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사실상 주한미군의 전력이라는 게 계속 약화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건 사실상 주한미군의 감축 철수와 같은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건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북한을 다루는데 정말 2사단과 7공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한국이 재래식 전력은 2사단 7공군 없어도 얼마든지 북을 감당할 수 있다. 핵을 제해놓고 보면. 네. 그러나 이제 한미연합사라든가 2사단 7공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북한이 대규모 남침을 해왔을 때 미국이 자동 개입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거죠.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북에 대한 엄청난 억지력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근데 결국에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 얘기가 나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동안 우리는 미국의 안보 우산 덕에 상당히 많은 혜택을 봤다. 그리고 뭐 사실 한국이 무임승차했던 것도 사실이다. 예. 그러나 이제는 우리 한국군이 한국 방어를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겠다. 한국군이 주력군이 되고 주한미군은 지원군 형태로 있으면 좋겠다. 그거에 따라서 한미 동맹의 전반적인 성격, 임무들을 재조정했으면 좋겠다. 그게 전시작전권도 거기에 포함된 얘기겠죠. 아니 그게 되면은 네. 우리가 주력군이 되면은 결국 한국군 사령관이 총 지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휘 통제를 하게 되고 그러려고 하면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한미연합사 사령관에 가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국군 앞에 와야 되겠죠. 그렇다면 전시작전 통제권이라고 하는 게 한국군으로 전환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을 때 2010년까지 우리가 환수받기로 했던 거거든요. 예. 그걸 이제 2010년에 그 천안함 사건 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2014년으로 또 연장을 했었어요. 우리가 밀어놓은 거죠. 우리가 밀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또 2013년, 14년에 보면 북한이 상당히 군사적 도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하자고 해서 무기한 연기시킨 네. 거예요. 그럼 조건이 뭐냐면 첫째는 한국군이 자주국방 능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한국군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갖춰야 된다. 세 번째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개선돼야 된다.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하면은 이건 부지 하세월이 되는 거죠. 핵 억제력을 어떻게 만족시키나요? 핵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땐 근데 이제 지금 전반적인 전력 구조로 봐서요. 뭐 재래식 전력에서는 우리가 북에 대해서 압도적 우세라고 보고요. 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저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예. 하나는 정보, 정찰, 감시 자산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걸 이제 브리징 캐퍼빌리티라고 해서 보안 전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우리가 미국에 계속 의존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그걸 보완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정보, 정찰, 감시 자산을 가질 때까지 미국에 의존을 하고 두 번째로는 결국 북한 핵을 다룰 수 있는 확장 억지력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한미군의 뭐 위상과 관계없이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보안 전력을 제공해주고 네. 그다음에 그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이 분명히 밝혔듯이 우리에 대해서 확장 억지력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면 저는 예. 걱정할 수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24,000명이라는 절대 미군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뭐 감축한다 뺀다 이거 갖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렇군요. 세 번째 아젠다가 이제 남북 관계를 위주로 한 트럼프 일기 때 정말 뭔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특별히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기서 뭔가 획기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나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다소 허망하게 끝났고 정권 유지가 안 돼서 이제 한 4년 이상 단절이 돼 있는 상태인데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한국 이재명 대통령의 이슈 제기에서 그런 정도의 일기 때 어떤 그런 무드를 다시 재현시키는 어떤 그런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가능성이 아니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네. 아마 그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일런지 모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든 지금 들고 나온 거는 결국에 평화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자에도 개입했고 그다음 우크라이나 사태도 개입했고 인도 파키스탄 예. 전쟁에도 개입했고 최근에는 타이 캄보디아 말이 전쟁에서 통합니다. 근데 그러나 하여간 그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예. 트럼프 대통령 개입 때문에 타일란드하고 휴전했다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다음 인도 파키스탄에서도 파키스탄 정부에서는 예. 인도는 부인했는데 네. 모디 총리는 부인했는데 파키스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개입 때문에 인도 파키스탄이 휴전했다고 얘기를 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 같은데 만나면서 만약 타결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의 대통령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보고 이제 한반도 평화에서 좀 신경을 좀 써주면 좋겠다. 그건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역할을 부탁하는 거고 또 일기 때 어떤 세 번의 북한과의 정상 외교에 대해서도 굉장한 칭찬을 하는 거니까 기분 좋은 일이네요. 아, 그렇죠. 뭐,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 칭찬이 좀 칭찬받기 약하죠.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9년 트럼프 대통령의 그 노력에 예. 아주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다시 한번 한반도 문제도 좀 관심을 갖고 북미 대화를 가급적 조속한 시일에 했으면 예. 좋겠다. 또 거기에 또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요. 예. 김여정 부부장이 어제 내놓은 담화를 보면은 예. 비핵화만 들고 나오지 않으면 미국하고 얼마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냐면은 미국이 북한의 뉴욕 채널을 통해서 평양 쪽에 서신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냈는데 회신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김여정이 담화가 그렇게 나온 거는 비핵화 들고 나오지 않으면 만날 용의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또 미 국무부 아태 담당 부차관보도 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우리 대화할 용의가 있다. 예. 그러면 싱가포르 선언을 보면은 제 1항이 뭐냐면은 북미 관계 정상화. 예. 2항이 한반도 평화 체제. 3항이 한반도 비핵화. 4항이 그 6.25 때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이거든요.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4항 갖고 그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다시 북한하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아마 국무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북미 관계 정상화 문제,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예.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런 시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올려 세워 주시고 그러면서 미국이 조금 더 적극적 예. 역할을 할 수 있으면은 정상회담에 상당히 큰 성과가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긴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인기가 좀 없어가지고 지지율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렇죠. 상태인데 미국 사람들 중에 그 애국주의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그 미국 국민들은 사실 미국 정부가 나서서 어디 포로로 잡힌 거를 미국 사람을 데려온다든지 하물며 죽인 유골이라도 찾아오는 그 이벤트들 보면서 굉장히 감격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성적이 올라가고 막 갓블레스 뭐 아메리카 이런 거 막 하면은 그 트럼프가 그런 부분을 연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를 좀 잘 우리가 뭐 이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잘 외교적으로 이렇게 좋은 모멘텀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섣부른 기대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북미 외교의 정상화가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이니까 그러면 혹시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기 때 보면 김정은이 너무 멀리 왔었잖아요. 기차 타고 뭐 하노이까지 가고 그래서 아마 뭐 재밌게 표현하는 분의 얘기입니다만은 이번엔 밖으로 안 나올 거다. 그래서 트럼프를 초대하거나 트럼프가 직접 평양을 방문하는 그런 극적인 순간도 조만간 보게 될 수도 있을 거다는 그런 예측도 있는데 뭐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요. 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이 가능성은 있겠죠. 이제 10월 10월 말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그러니까요. 경주에서 열리니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걸 가정했을 전제로 경우에 해서 그럴 경우에 이제 판문점에서 예. 2차 회동이 가능할 수도 그러니까 이제 4차 회동이 되겠죠. 예. 4차 회동이 가능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 이제 곤란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북에서 예. 우리 남쪽은 안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겠다고 하면은 예.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김정은 트럼프 두 양반을 만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런 역할이 없게 되면은 예. 그것도 이제 한국 언론에서 이제 그냥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 정부가 어떻게 노력해서 예. 과거 2019년 6월 30일 날
트럼프, 김정은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죠. 계셨기 때문에 네.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상당히 큰 과제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 그건- 분명한 예.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평양을 가는 거는 쉬워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참석했었을 때 판문점에서 회동하는 것은 뭐 가능성을 가능하리라고 열어놓고 봅니다. 네. 그 북미 외교 관계 정상화라는 건 북미 수교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북미 외교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는 그 수교 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예. 이럴 경우에는 미 상원에서 비준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럼 쉽진 않아요. 예. 그러나 그 미 상원에서 비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북미가 수교할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대사관을 개선할 수는 있어요. 예. 그냥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협정 같은 걸 체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제가 미국 측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섣부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트럼프의 성정상 그리고 트럼프의 스타일상 그런 외교적인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뭔가 획기적인 북미 관계 개선과 또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본인의 입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화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는 아직까지는 정착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핵이란 측면에서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북한인 것도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에이펙 정상회담까지 진짜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 안에 이번에 한국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부터 시작한 일련의 어떤 스케줄을 급하게 갖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저희한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이제 외교 능력이 얼마 되는지 그게 중요한 이제 소위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겠죠. 예. 지금 우리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그 뭐 한참 후배 분들이시라서 평가하시기 좀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면면을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거나 평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글쎄 아주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다운 이제 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팀워크다. 팀워크상 그러니까 위성락 안보실장은 상당히 이제 미국하고 가깝고 또 미국하고 네트워크도 좋고 그리고 미국 중심의 사고를 많이 하는 분이고 그다음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반면에 이제 유엔 중심으로 다자 세팅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도적 시각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종석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뭐 자주파로 알려 있지만은 본인 스스로 표했지만 자주적 동맹파라고 해서 이제 절충적 시각을 갖고 있고 반면에 이제 정동영 장관은 아주 명확하죠. 아주 자주파이고 남북 문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서 주변 사강하고의 관계도 설정해야 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몰려 있지 않고 각기 다른 시각을 갖는 4명의 주요 소위 그 정책 결정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이 4분이 각기 다른 제안을 낼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하나 이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상당히 그 총명해요. 선택을 잘할 거예요. 다른 많은 경우에서 보면 선택을 안 하고 선택을 위임을 했었거든요. 미루기도 하고요. 미루기도 하고 위임도 하면서 판이 깨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여간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4분들 경쟁을 시키고 거기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소위 실용주의적 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연배나 뭐 정치인으로서의 위상이나 뭐 또 이런 것도 또 언뜻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 오랜 인연 이런 걸로 따지면 사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존재가 또 굉장히 커 있는 상황이고 또 DJ 정부에서 이미 이 업무를 동일하게 해왔고 그때 굉장히 좋은 무드를 만든 장본이기도 하니까 이번에 장관 임명을 하고 나서일까요? 지명하고 나서인지 DJ 대통령 묘소 앞에서 울먹거리면서 다짐하는 그 영상이 있었어요. 굉장히 좀 뭉클한
부분도 있었는데 정동영 장관이 9.19 군사합의 복원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지금은 사실 북한에 의해서 그게 유명무실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을 했죠. 예. 뭐 시작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마무리는 그렇게 된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9.19 군사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해서 예. 신뢰를 구축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자라고 하는 게 그 남북 합의의 정신이죠. 군사 합의의 기본 목적이자 정신입니다. 예.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자 DMZ를 포함한 전방에서 예. 군사훈련 같은 거 하지 말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역으로 만들고 예. 서해 5개도서 있는 지역을 다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그리고 군사 당국자 간의 대화와 그 연락을 그 일상화시키자라고 하는 게 기본 구도거든요. 예.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깨지게 된 것 중에도 하나가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한 거예요. 정찰 위성 발사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소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로켓을 쏘아야 되잖아요. 예. 그걸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 그걸 도발적 행위라고 규정을 해갖고 예. 우리가 남북 기본 합의서 1조 3항 그 전방에서 이제 무인기를 포함한 정찰 활동을 중지하던 것을 재개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바로 나온 게 아니 우리가 정찰 위성 쏘는 게 어떻게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냐. 예. 만약 남에서 그렇게 나오면 우리 전면적으로 군사 합의를 우리도 소위 무효화시키겠다.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지금 남북 군사 합의서에 있는 그 네 가지 조항, 특히 네 가지 조항 중에서 그 전방에서 소위 공세적이고 자극적인 군사 훈련 연습하지 않고, 예.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에서 결국에 평화지대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서해에서도 우리 공세적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북한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 비슷한 행동 양상을 보일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걸 뭐 유효하다 무효하다에 관계없이 남북한 간이 남북 군사 합의를 지킬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우리가 전단 살포하는 거 지금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도 뭐 지금 뭐 오물풍선 보내고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 우리가 확성기 일방적으로 이제 소위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끊었죠. 그러니까 북한도 요즘 소위 괴성 방송을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북한이 우리 측이 취하는 일방적 행동에 대해서 그만큼 호혜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확장을 시켜서 보면은 남북 군사 합의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방에서 군사 훈련하지 않고 드론 같은 거 안 보내면 북한도 안 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예. 이게 조금 되면은 결국에 이제 긴장이 완화가 되고 그다음 신뢰가 구축이 되면서 지금 무효화됐던 남북 군사 합의서가 자동적, 소위 자연적 과정을 통해서 복원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떤 일방에 대해서 공식 선언을 통해서 이건 이제부터 의미 없고 파기됐다 이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실효적으로 그냥 무효화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다시 그걸 복원하는 것도 역순으로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예. 문서는 문서고 행동으로 예. 우리가 적대적인 행동 안 보일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그걸 윤석열 대통령은 그 북한의 선심에 기대는 얄팍하고 가짜 평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단 살포나 확성기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소위 좋은 행동을 북에 보였을 때 북도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뭐 시험적 케이스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북한이 특징적으로 보인 남한과의 관계 설정은 매우 공포스러웠던 것 같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그런 얘기를 한 걸 봤습니다마는 북한이 남한이 쳐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방벽을 쌓은 적이 처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북한 입장에서 이제 우리 통일 그런 거 안 한다. 그냥 양국 체제다. 뭐 그런 저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통일부가 우리가 정부 부처로서 존재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도 이 통일에 대한 의지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점점 그 가능성이 옅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교안보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 이게요. 지금 북에서 이제 주장한 게 특히 이제 2023년 12월 말에 이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연설을 하면서 예. 이제 남북 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이고 우리는 남과 북은 같은 동포가 아니다. 예. 두 개의 각기 다른 민족이다. 예. 그리고 북한 남에서는 진보 정부가 들어섰거나 보수 정부가 들어섰거나 목적은 하나다. 우리 북조선 사이 체제를 전복시키는 게 그들의 목표다. 예. 우리는 남쪽하고 이제 대화하지 않겠다. 이걸 분명히 밝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적대적 두 국가론에 깔려져 있는 기본 전제는 뭐냐면은요. 이제 남과 북은 각기 다른 국가다. 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다. 예. 그 각기 다른 국가니까 이제는 국제법을 준수하라. 그럼 국제법 준수가 뭡니까? 상대방의 영토와 주권 존중해주고 예.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내정 간섭하지 말라. 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그 북의 주권과 영토를 인정해주고 내정 간섭하지 않으면은 북은 우리랑 정상적 관계를 갖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우리 자체의 모순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 3조에 영토 조항이 있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니까. 뭐 국가보안법 문제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러나 김정은이 얘기한 두 국가로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남측의 아이디어였어요. 그게 언제? 1989년 예.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자체 그걸 통해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해 온 거는 예.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체제를 인정. 그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신뢰 구축을 하고 평화 공존 체제를 만든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남북이 국가 연합을 해서 국가 연합은 마찬가지예요. 남과 북이 주권을 다 각자 갖는 거예요. 유럽 연합처럼.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남과 북이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화가 되면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우리 후대들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통일로 가느냐 마느냐. 그럼 통일로 가는 것도 연방제로 가느냐,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느냐, 남북 연합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때 가서는 또 따로 살자라고 해서 분단을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기본적 시각은 항상 두 개의 국가론을 전제로 했어요. 예. 근데 북은 항상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지방정부, 두 개의 체제를 주장했어요. 예. 그러니까 북은 하나의 국가론을 얘기했던 거고 우리는 두 개의 국가론을 얘기했던 거예요. 예. 근데 갑자기 김정은이가 들고 나와서 이제는 하나의 국가론이 아니고 두 개의 국가론을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길은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우리가 통일 담론을 지금 앞에서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통일이라는 거 상대가 있는데 그렇죠. 상대가 안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는 상태에서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을 하면서 일종의 뭐 통합의 계기를 만들든지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불편한 구석이 하나 있는 게 핵입니다. 북한이 실효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야 이게 근본적인 평화 체제가 가능하냐? 우리는 비핵 국가고 저기는 핵이 있는 국가인데 과연 이 비대칭적인 핵 전력이 과연 우리에게 궁극적인 평화 체제 두 체제를 항구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국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 뭐 그게 지금 과거에 이제 북한이 완전한 핵 무장력을 갖기 전에는 예. 그런 희망을 가졌는데 지금 북한 스스로가 9번째 핵 보유 국가라고 하는 걸 선언을 한 입장에서 예. 그리고
북한 헌법에서 우리는 핵무장력을 가진 국가라고 선언한 입장에서 그럼 북한의 비핵화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데 예. 그럼 어떻게 평화체제를 그러니까요. 얻을 수 있냐? 그건 뭐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러나 이제 접근 방식이 있죠. 과거에 지금까지의 접근 방법은 북한의 비핵화를 기본 전제로 삼고 예. 한반도의 비핵화도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해갖고 모든 조건들을 설정했어요. 예. 근데 이제 북한이 저렇게 나오고 북한이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죠. 예. 다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핵화라고 하는 것을 입구에 넣지 말고 출구에 넣자는 거죠. 그럼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정동영 장관도 그걸 강조했지만은 예.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중지. 중단을 시키고 두 번째로는 갖고 있는 걸 감축을 시키고 예. 세 번째로는 시간을 갖고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장력 그러니까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미사일을 중장기적으로 폐기해 나가는 예. 그래서 중단, 감축, 폐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가자는 거죠. 예. 근데 이 과정에서도 결국에 뭐냐 과거에서는 항상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비핵화를 전제로 해놓고 비핵화가 되면은 북미 수교 해준다. 비핵화가 되면은 제재를 해제해주겠다는 그렇죠. 건데 예. 이제는 접근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는 것만 해도 오케이 북미 관계 개선해 줄게. 그다음에 감축을 하게 되면은 상당 부분 제재해 줄게. 그러나 당신들이 갖고 있는 핵 무장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예. 우리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관리를 하라. 이런 과정을 통해 나가면서 결국에 예.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동북아 비핵지대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 일본, 몽고 이 동북아 국가들은 핵을 보유하지 않고 대신 핵을 가진 미국, 중국, 러시아 3개 국가가 그 유엔과 연계시켜서 하나의 조약을 체결해서 이들이 그 절대 핵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핵을 갖지 않은 남북한과 일본, 몽고의 안보를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형식의 접근이거든요. 이런 걸 해서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지금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생각했던 한반도 평화 구성 자체는 상당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핵 군축 같은 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러면서 불안하지만 평화 체제로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은 얘기하죠. 핵에는 핵이야. 그러니까 북이 핵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돼. 예. 근데 그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핵무기 갖게 되면 북한도 핵무기 더 가질 거고. 그러면 그럼 핵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하고 동맹이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리에서 집중적 견제를 할 거고. 그러면서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이 생기면서 우리의 안보 상황은 더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코리아 리스크는 더 커질 거예요. 그러나 비대칭적인 핵전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의 궁극적인 자위권이라는 측면에서 그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하기에는 너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우리가 모든 사물과 현상을 보는 게 우리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북한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예. 북한 친구들은요, 일단 유사시에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능력도 있고 의도도 있고 정치적 의지도 있다고 봐요. 특히 북한은 걱정하는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전략 폭격기보다는 미국이 갖고 있는 잠수함 발진 탄도미사일에 대한 우려가 엄청 커요. 네. 지금 미국이 핵 무장력이 작동을 하니까 지금 북한이 계속 핵 무장력을 증강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핵이 없잖아요. 우리에 대한 반응이 아니거든요. 미국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이 핵 무장력이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미국이 제공해주는 핵우산을 믿지 못하겠다. 미국의 핵우산은 찢어진 우산이다. 계속해서 더 많은 걸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구하면 할수록 북한은 계속 핵 무장력을 증강시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편에서는 예. 결국 북은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핵을 갖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지만 왜 우리가 동맹을 합니까? 동맹을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예. 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하는 걸 원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 말 듣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일본, 타이완 같은 데 핵무장을 자극할 수 만들자는 있겠죠. 그러니까 도미노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니까 지금 이런 국제 구조적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한미 동맹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믿을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우리는 막강한 재래식 전력을 가져서 일단 유사시에는 북을 다룰 수 있게끔 그리고 저는 그 볼 때 우리 핵전력 갖고도 그리고 한미 연합 전력 갖고도 사실상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예.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접 나라의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굉장히 비대칭적인 전력 구조를 저희가 최근 들어서 많이 목도하거든요. 이스라엘과 나머지 아랍 세력들, 아랍 국가들, 또 비근한 예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절대적인 국력의 차이가 있지만 양국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전면전이라든지 뭐 이런 확전이 안 되고 그냥 분쟁에서 멈춰지는 걸 보면서 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아주 근본적인 두려움과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쭤봤고요.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이제 불과 이제 3달 어간이 이렇게 돼 가는데 사실은 워낙 미국과의 통상이라든지 내부의 어떤 경제 문제 이런 게 너무 시급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든 외교 안보 라인의 입을 통해서든 어떤 대북한 정책에 대한 아주 확실한 무슨 로드맵이라든지 뭐 이런 계획은 아직 그렇게 선명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명하게 했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전쟁은 안 된다. 예. 평화 우선이다.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런 원론적인 거 말고 좀 구체적인 어떤 그 구체적인 게 지금 그러니까 저는 남북한 관계할 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게요. 예. 너무 큰 성과를 보려고 하면 다 망쳐요. 그런가요? 작은 성과, 예. 작은 성공 예. 이런 것들이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난 정부에서 남북 관계에 완전히 망쳐놔 버렸기 때문에 예. 결국에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우리가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는데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해서 소통 채널을 만드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는 거고 그건 지금 정부 정책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정동영 장관이 이게 상당한 지금 그 관심을 갖고 또 노력을 하고 있어서 좀 희망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기대하고 문재인 대통령 연간에 있었던 남북한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의 어떤 복원의 시도 이런 것들이 조만간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는 거네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모든 게 단절됐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그리고 과거에 북에는 통일전선부가 있어서 우리 국정원의 카운터파트로 통일전선부고 했었는데 통일전선부 조직 자체가 지금 와해된 입장이니까 네. 대화를 사는 상대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은요 인내심을 갖고 작은 성공을 만들어 나가면서 국민적 합의를 구하고 미국을 잘 설득해서 북미 관계를 되게끔 하면은 그러면 또 엄청난 또 돌파구가 생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 해보겠습니다. 이게 질문으로서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꼭 한번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정상회담이나 정상외교도 사실 그 밑에 바텀업 차원에서의 어떤 아젠다 세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만은 그 대통령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역량 중에 하나는 그 정상들끼리 만났을 때 어떤 친밀감이라든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사람을 다루는 어떤 기술이랄까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외교의 현장에 좌우할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좋을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상황을 분위기를 읽는 능력은 탁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해놓은 시나리오대로는 꼭 안 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인 분위기 파악하면서 예. 아주 능동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굉장히 와일드하고 그쪽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세련된 제스처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이 굉장히 어색하고 뭔가 이렇게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 정도를 상상할 필요는 없고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외교에서 밀리지 않는 또 외교적으로도 성과가 있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길 바라보면서 연세대학교 문정인 명예교수님과의 대담은 이렇게 일단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조금 데이터를 가지고 더 말씀을 하셨는데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 더 피플 시간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